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올여름 유례 없는 긴 장마로 농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 농가의 경우 올해 초 냉해에 이어 태풍까지 겹치면서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21년째 사과 농장을 일궈온 최인규 씨. 추석 대목을 앞두고 사과 수확에 한참 바빠야 할 시기지만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50여일이 넘는 장마로 인해 사과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데다 잇따른 태풍으로 낙과 피해도 입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초 냉해를 입어 이미 나무바나 사과가 많게는 3분의 2 이상 열리지도 않았던 터라 피해는 더 큽니다. 실제로 저희 과수원의 경우에도 예년에 한 60% 정도가 꽃이 얼어 죽었고 현재 달려있는 건 한 40% 정도가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올 여름 장마가 길어서 52일간 계속 비가 왔었죠. 병이 많이 번졌습니다. 올 여름 긴 장마와 최근 태풍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낙과 피해 면적은 670헥타르로 전체 과수 면적의 6%에 달합니다. 낙과 피해 관련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그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보험료 탓에 가입을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사과 농사를 아예 포기한 농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을 안 든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현실적인 보상 대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엔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인근 제방이 붕괴돼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댐 하류 지역의 숲이 우거지는 수림화 현상이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요천 상류 지역입니다. 하천 바닥에 대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댐 건설 뒤 물 방류량이 줄어들면서 하천이 말라 숲처럼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림화 현상이 집중호우 때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댐을 막아놓은 지역 하루의 하천은 이렇게 수림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댐에서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큰 물을 방류한다고 할 때는 하루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느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상 정비를 통해서 수시로 하천 관리를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안전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인근 8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어 수림화 현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섬진강 상류인 요천 일부 구간에서 잔목 제거 작업을 벌인 뒤 장기적인 하천 준설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요천의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잔목 제거하고 준설을 좀 했어요. 환경단체에서 그 하천 내에 서식하고 있는 수생물의 그 보호를 위해서 준설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도 이 준설 사업이나 그 잔목 제거 사업이 꾸준히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 환경단체하고 좀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 있죠. 현행 수자원법에는 홍수 예방과 홍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수림화 현상 등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계획안을 보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기후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대한 보다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던 남원의 홍수 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때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남원시는 평소 이 시스템의 유지 보수에 소홀했고 심지어 무상 점검도 거절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취재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보여주기식으로 시스템을 보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 물난리 걱정이 없다던 남원시. 과거에는 주민 대피, 차량 이동 등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홍수 예보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 홍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직관만 믿다가 55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제 직관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평시 가운데는 좋아요. 아무리 역시 좀 잘 된다 하더라도 얘 믿다가는 늦어요.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 3년 전 남원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임실군. 섬진강댐 근처 지자체 가운데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번 비에 사실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어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사전 대피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시스템을 쓰면서 남원엔 큰 홍수가 난 반면 임실은 화를 면했던 이유는 뭘까? 임실군의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역 내 댐과 저수지, 하천 상하류의 현재 수위와 강우량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예상 강우량과 과거 자료까지 자동으로 분석해 홍수가 도달할 예상 시간이나 예측되는 수위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비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군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기상청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국지성 호우에 대처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반면 남원시는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뿐 아니라 다른 시스템까지 화면에 띄워 번갈아 보여줍니다. 되레 복잡해 보입니다. 특히 임실과 달리 홍수 때 수위 예측값을 일일이 사람이 계산하는 오래된 버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섬진강댐에서 예를 들어 100톤을 방류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적성에 15시간 뒤에 도착을 한다. 그러면 적성의 수위가 15시간 뒤에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알림 기능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진 않고 그냥 2달 시간으로. 네. 2달 시간으로만.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관련 기관의 정보나 재난 예경보 시설이 호환은 되는지 홍수 알림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조차 설명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상류에서 심각 단계다 그러면 알려주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뭐 음성으로라든지 뭐 아니면 깜빡깜빡인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저번에 깜빡거리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저희도 이게 이제 그 상황이 그 수위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게 바뀌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세모 표시에 이렇게 노랗게 살짝 불이 들어와요. 첫 보도 이후 추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련 업계 종사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남원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갈등 걸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스마트 TM 쪽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좀 띄워보려고 하는가 봐요. 메인 제조사에서 유지보수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좀 봐줄 수 있냐고 해서 저도 못 봐준다고 했어요. 그거는 송수나 이런 게 없어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유지보수를 매우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예산을 8,700만 원 잡아놓고 2천만 원도 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장마철을 앞두고 실시된 수자원공사의 공짜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을 저희들이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했고요. 전북 쪽에서는 군산, 진안, 전주, 임실 4군데를 했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 안 됐었고요. 저희들이 가지 않았고요. 관제 시스템 유지 보수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무료 점검마저 마다했던 남원시. 그 대가는 헤아릴 수 없는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였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정명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최근 정읍 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 과정에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 일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현장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총 사업비 370억 원이 투입돼 전국 최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학 관련 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학농민혁명 역사와 유적지를 조명하고 상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추가로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 날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된 만큼 전국에서 일어난 큰 전투가 벌어진 상황이라도 조형물이나 또는 사진 등을 활용해가지고 야외에 전시해 놓으면 그 모든 곳을 가지 않더라도 이곳에 오면은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가기념공원이 우리 정읍에 조성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동학 관련의 어떤 그 시설들과 또 그 역사적 의미를 띠고 있는 장소와 이 어떤 연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향후에는 더 구심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 내 의견에 대해 문체부와 기념재단은 전국 각 지역별 동학농민혁명 과정과 특징을 조사해 기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는 경상북도 반일 민족 운동으로서의 역사적 맥락, 그다음에 충청도 특히 공주 같은 경우 생명 존중, 평화 이런 틀들을 가지고 유적지를 정비하고 연계해 나가는, 그래서 전국을 연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양사업과 문화관광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전국의 동학 역사와 유적들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난해 7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간 김제 지평선 축제.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차라리 축제 예산을 시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를 100일 앞둔 지난 6월 행사 개막 만찬 때 오를 건배주를 들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지평선 축제를 100일 앞두고 오늘 의미 있는 행사인 건배주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평선 축제도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신천지발 유행 이후 최근 하루 만에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면 접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다시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축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2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평선 축제를 취소한다면 30억 원 가량의 행사비 중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0억 가량이 매치 중인 김제시 재정 안정화 기금의 일부를 합친다면 김제 시민 8만 3천 명에게 1인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지난달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지평선 축제를 준비해온 김제시는 최근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치르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행사 예산 24억여 원 가운데 6억 원만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축제 취소라는 일시적인 대응보다 온라인 공유 공간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연에 순응을 해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우리 인류 문화를 이끌어가야지 셧다운 시키고 무조건 제한하고 해서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 다음 달 7일부터 5일 동안 열리는 22회 김제 지평선 축제는 온라인 방식으로 18개 프로그램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시민 안전이나 축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은 여전한 상황. 전통 농경 문화를 주제로 한 우리나라 5대 축제인 지평선 축제의 첫 온라인 시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간부급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숨진 임실군 소속 공무원 사건이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유족과 여성단체는 경찰 수사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임실군 공무원인 40대 여성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간부급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에 따라 2달 동안 수사를 벌였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확인 작업과 함께 관련 공무원 50여 명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7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하신 분들도 상당히 보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는 아직은 그럴 더 이상의 진행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가 벌려지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게 싫어서 그래요. 성폭행 가해자로 거론된 간부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과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구체적 사건 내용과 수사 상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폐쇄적 공무원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한 성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인권 옹호관이나 그런 제도가 전주시는 있지만 각 군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죠, 여성 단체가. 여성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숨졌지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공무원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와 예부기관 감시 시스템 같은 성범죄 피해 사전 차단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가 농업과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농민공익수당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2달 동안 신청을 받아 지급 대상 10만 6천여 농가를 선정했고요. 14개 시군과 함께 농가당 60만 원씩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공익수당 규모는 637억 원이며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됩니다. 전북도는 농정협의체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친 농민공익수당이 올해 첫 열매를 맺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전북 지역 교사 3명이 임용 발령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노병섭 전 1위 여고 교사와 김재균 전 오송중 교사 등 2명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이 위법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노 교사는 부안 서림고, 김 교사는 임실 관총중으로 각각 임용 발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전주 신행고에 근무했던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윤성호 교사에 대해서는 직권 면직 취소와 복직 처리 안내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과 6월 잇따라 교단을 떠난 이들은 해직 4년여 만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